자, 계속해서 문제 21번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자, 21번. 실내의 난방용 방열기에 대부분 방열핀이 달려있다. 그 주된 이유는? 자, 이 문제는 이제 방열핀을 설치한 그 이유를 지금 물어본 건데,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여러분께서 이제 사시는 곳에 왜 겨울에 그 라지에이터라는 거 있잖아요. 그죠? 난방기. 그 라지에이터를 보시면은 이렇게 생겼어요. 지금 라지에이터라는 게 겉모습이 막 이런 식으로 돼서 이렇게 뭐 꼬여 있는 것처럼 막 이렇게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라지에이터 같은 경우 이렇게 만든 이유가 뭐냐면은 바로 열 전달 면적, 즉 그 표면적이 넓어지면은 그만큼 열을 많이 쉽게 방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표면적을 넓혀서 이런 구조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방열핀이라고 하는 것도 보면 방열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촘촘하게 이렇게 방열핀이 이렇게 이제 만들어져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열 전달 면적을 넓혀서 외부로 열을 잘 전달할 수 있게 만든 그러한 구조입니다. 그래서 방열핀의 설치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열 전달 면적 증가가 되는 거죠. 그죠? 답은 1번입니다. 다음 22번. 지름이 5cm인 원형 관 내 이상기체가 층류로 흐른다. 다음 중 이 기체의 속도가 될 수 있는 것을 모두 고르면 단 이 기체의 절대 압력은 200kPa, 온도는 27도C, 기체 상수는 2080, 점성계수는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하임계 레이 놀주수가 2200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제 보기 보시면 기역부터 리을까지 4개의 지금 속도가 나와 있어요. 그죠? 그 속도 중에서 속도가 될 수 있는 것들만 모아놓은 것을 찾으시면 됩니다. 자, 먼저 무엇을 구할 거냐면은 일단 그 층류, 문제에서 이상기체가 층류로 흐른다고 했죠? 층류. 잘 보세요. 이 레이 놀주수 같은 경우는 층류와 난류를 분류해주는 그런 기준값이에요. 레이 놀주수가. 그죠? 그래서 이 층류 같은 경우에는 그 레이 놀주수가 보통 2300 미만인 경우에 이것을 이제 층류라고 막 부르는 거예요. 그죠? 층류라고. 그런데 문제에서 하임계 레이 놀주수가 2200이래요. 그러니까 하임계라고 하는 거는 임계 레이 놀주수보다 작은 걸 말하는 거죠. 그 반대는 뭐겠어요? 상임계. 그죠? 그래서 하임계 레이 놀주수라고 하는 거는 임계 레이 놀주수보다 더 작은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하임계 레이 놀주수를 얼마로 놓은 거예요? 이거를 2200이라고 문제에 설정을 한 거예요. 그쵸? 그래서 첫 번째 이제 무엇을 구할 거냐면은 여기에서 속도를 구하려면은 레이 놀주수를 구하는 공식이 딱 떠올라야 돼요. 자, 보세요. 레이 놀주수를 구하는 공식이 뮤분의 이게 점성계수입니다. 그죠? 점성계수. 뮤분의 dv 로우예요. 그죠? 이게 레이 놀주수를 구하는 공식인데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기체의 속도가 될 수 있는 걸 찾는 거예요. 맞나요? 맞죠? 속도가 될 수 있는 것. 그럼 문제에서 지금 나온 값이 어떤 게 있나 보세요. 레이 놀주수 문제에 나왔어요. 그죠? 나왔죠? 점성계수 나왔고요. 그죠? 그리고 관의 직경도 나왔어요. 그럼 뭐만 알면 되는 거예요? 이거? 바로 밀도. 맞죠? 이 밀도의 값만 알면 속도를 구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밀도의 값을 먼저 구하셔야 돼요. 밀도.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라는 것도 있죠. 그죠? 그런데 그걸 가지고는 못 구해요. 바로 이상기체 상태방정식을 유도해서 그 공식에서 파생된 그 공식인데 밀도는 자, 얼마냐? 밀도는 RT분의 P라는 이런 공식이 만들어져요. 이런 공식이. 뭐 암기하시면 되겠죠. 그죠? 근데 이게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면 잘 보세요. 이상기체 상태방정식이 PV는 M분의 WRT. 그죠? 이게 이상기체 상태방정식이잖아요. 근데 밀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피분의 질량이 밀도라고 했어요. 그죠?
부피분의 질량. 자, 이게 부피죠. 부피. 이게 질량이에요, 질량. 맞나요? 질량. 자, 그럼 여기서 자, 부피분의 질량으로 만들면 자, 어떻게 되냐? 근데 여기 잘 보세요. 문제에서 요 이상기체, 기체상수의 단위에 몰이라는 단위가 없죠. 문제에서. 몰. 자, 몰이라는 단위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n분의 w를 사용하지 않아요. 몰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그냥 이렇게 질량만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식을 변형시키면 V분의 M은 RT분의 P가 나와요. 이렇게. 그죠? 이 식을 바꾸면. 그래서 부피분의 질량. 이 값이 바로 밀도가 되는 거예요. 밀도. 그래서 이러한 식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맞나요? 이런 식이. 그래서 밀도는 RT분의 P로 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제 문제의 값이 나왔으니까 한번 대입을 해볼게요. 자, 먼저 기체상수의 값이 2080이라고 했죠? 2080. 자, 문제에 나온 단위 그대로 써볼게요. 줄 퍼 킬로그램 켈빈이고요. 곱하기, 자, T는 절대 온도예요. 그런데 문제에서 섭씨 온도가 나왔어요. 27도씨라고. 그래서 절대 온도는 273 플러스 섭씨 온도 27도가 되는 거죠. 그죠? 켈빈. 분의 압력은, 자, 압력이 얼마래요? 절대 압력이 200kPa이래요. 그럼 킬로는 10의 3승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200 곱하기 10의 3승 파스칼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맞죠? 이게 킬로니까, 킬로. 자, 근데 봤더니 이게 단위가 좀 안 맞아요, 단위가. 예? 그러니까 단위를 바꿔보면 이제 보인다는 거죠. 잘 보세요. 이 파스칼이라고 하는 단위는 압력인데, 압력이 뭐랑 똑같아요? 뉴턴 퍼 제곱미터인 거죠. 단위가. 그리고 여기 줄이라고 하는 거는, 줄은 뉴턴 곱하기 미터잖아요. 맞죠? 줄. 이 줄의 단위가 뉴턴 곱하기 미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게 설명이 되는 거죠. 단위를 맞췄으니까. 파스칼을 요 뉴턴으로 만들었고 이 줄을 뉴턴으로 만들었으니까 단위로 계산해보면 딱 맞는다는 거죠. 그죠?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이제 계산을 해보면 자, 밀도가 얼마가 나오냐? 밀도가 0.32 kg per 세제곱미터가 돼요. 계산하시면 0.32 단위는 kg per 세제곱미터가 돼요. 자, 이거는 잘 보세요. 이거는 절대 단위죠? 절대 단위. 뭘로 바꿔줘요? 중력 단위로 바꾸세요. 왜냐면 이따가 요 속도 구할 때 그 중력 단위로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자, 미리 바꿀 거예요. 단위를. 그러면 0.32 곱하기 뉴턴 곱하기 세크 제곱 퍼 4제곱미터가 됩니다. 이것도 밀도의 단위예요. 이거는 절대 단위고요. 이거는 중력 단위예요. 예? 중력 단위. 자, 근데 어차피 값은 똑같아요. 0.32, 0.32. 단위만 바뀐 것 뿐이에요. 단위만. 자, 이제 밀도를 이제 구했어요. 밀도. 이제 이 레이놀주스를 구하는 공식을 이용해서 자, 속도를 구할 겁니다. 잘 보세요. 속도 V예요. V는 D 곱하기 밀도, 로분의 레이놀주스 곱하기 점성계수가 생겼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 식을 변형시키면 이렇게 돼요. 속도 구하는 공식으로 돼요. 자, 이제 대입을 해봐요, 대입을. 자, 대입을 해보면 일단 지름이 5cm인 관이라고 했죠? 지름이 5cm래요. 그럼 미터로 바꿔주면 0.05m가 되겠네요. 0.05m 곱하기 밀도는 좀 전에 구했던 이 값을 적용하는 겁니다. 0.32 뉴턴 곱하기 세크 제곱 퍼 4제곱미터가 돼요. 이렇게. 그죠? 그 다음 레이놀주스가 2200이라고 했고요. 그리고 점성계수는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이래요.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단위는 뉴턴 곱하기 세크 퍼 4제곱미터. 제곱미터. 제곱미터. 이렇게 되죠. 단위가. 자, 계산하시면 돼요, 계산하시면 단위가 약분돼서 바로 속도의 단위가 나와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시면 이 값은 2.75 자, 미터 퍼 세크가 되는데 잘 보세요. 이 레이놀주스가 하임계라고 했죠. 임계 레이놀주스보다 작은 값이라고, 작은 값. 그죠? 작은 값이니까 이 속도도 마찬가지로 더 작은 값이 된다고요. 밑에 값. 그죠? 그래서 2.75m/s보다 작은 값들이 속도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보기를 보시면 기역에 0.3m/s 되겠죠? 이거보다 작으니까. 니은에 1.5m/s 마찬가지로 되겠죠? 이 값보다 작으니까. 디귿에 8.3, 리을에 15.5는 이 값보다 크기 때문에 속도가 안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기역과 니은만 이 기체의 속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답은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2번.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여러분께서 그 공식들은 암기를 하고 계셔야 이렇게 복잡한 문제도 단시간 안에 해결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공식 암기하시는 거는 기본입니다. 기본. 자, 다음 23번. 표면 장력에 관련된 설명 중 옳은 것은? 자, 표면 장력에 대한 문제예요. 표면 장력. 자, 이게 표면 장력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께서 그 실생활에서 쉽게 볼 수가 있는데, 자, 보세요. 일단 표면 장력이라는 게 뭐냐? 자, 여러분, 유리컵. 자, 유리컵이 있다라고 할게요. 이 유리컵에 물을 따라요. 채워요. 자, 완전히 흘러 넘칠 정도로, 넘치기 전까지 물을 딱 채웠을 때, 이 물의, 이 수면의 모양을 보면 어떤 모양이 만들어지냐면은, 이렇게 돼요, 이렇게. 요 끝에가 이렇게 막 안으로 이렇게 막 들어가려고 해요, 이렇게. 흘러 넘치지 않게 여기가 이렇게 오목하게 만들어진다고요. 가까이서 보면. 이렇게 물을 따랐을 때. 그때 이게 이렇게 만들어진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물의 표면 장력 때문에 그래요. 표면 장력. 그래서 표면 장력이라고 하는 게 이 물 분자들 간의 응집력, 막 몰려고 이렇게 몰려들어지는 그러한 힘. 그죠? 응집력. 그 응집력 때문에 이 물이 흘러 넘치지 않고 이렇게 모양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표면 장력이라는 거예요. 표면 장력. 그죠? 그러면 이 표면 장력의 자, 단위를 보시면 단위가 어떻게 돼요? 표면 장력의 단위가 자, 어떻게 되냐면 단위 면적당 에너지로 표현을 할 수 있어요. 에너지. 면적당 에너지. 그래서 제곱미터가 되고요. 에너지는 줄이죠, 줄. 그죠? 줄. 그런데 이걸 또 다르게 표현을 해보면 이 줄이라는 단위는 뉴턴 곱하기 미터랑 같다고 했죠. 뉴턴 미터. 맞나요? 그러면 여기서 분모 분자에 이제 미터를 하나씩 지우는 거예요. 약분. 이렇게 지워보세요. 응? 지우면 뭐가 돼요, 단위가? 미터분의 뉴턴. 네, 이것도 표면 장력의 단위가 된다는 거죠. 그쵸? 그래서 그 보기 1번에 표면 장력의 차원은 면적분의 힘이라고 했어요. 면적분의 힘. 면적분의 에너지가 맞고요. 그죠? 분자가 힘이 되려면 분모는 길이죠, 길이. 면적이 아니라. 그쵸? 그래서 1번은 틀렸습니다. 면적분의 에너지의 차원과 같은 거예요. 다음 2번. 액체와 공기의 경계면에서 여기저기 액체와 공기의 요 경계면, 그죠? 이 경계면에서 액체 분자의 응집력보다 공기 분자와 액체 분자 사이에 부착력이 클 때 발생된다? 아닌 거죠. 이 액체 분자의 응집력. 자, 보세요. 액체 분자의 응집력이 공기 분자와 액체 분자의 부착력보다 응집력이 더 클 때 표면 장력이 발생되는 거죠. 그쵸? 반대로 된 거죠, 반대. 응집력이 더 클 때 표면 장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다음 3번. 대기 중의 물방울은 크기가 작을수록 내부 압력이 크다.
자, 이거는 공식으로 설명할 수가 있는데, 표면 장력 시그마. 표면 장력은 4분의 PD. 자,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표면 장력은 4분의 PD. 그래서 이건 뭐냐면, 요 P라고 하는 값이 이제 내부 압력이고요. 내부 압력. 요 D가 직경이에요, 직경. 어떤 직경이냐면은, 여기에 이렇게, 비눗방울 할까, 비눗방울? 물방울. 예. 물방울이 이렇게 있다라고 할게요. 물방울. 그때 이 물방울의 내부 압력을 이제 P라고 놓고, 그리고 이 물방울의 직경을 자, D라고 놨을 때, 내부 압력과 이 물방울의 크기의 관계예요. 그거 잘 보세요. 만약에 표면 장력이 일정하다라고 가정하면 내부 압력이 커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직경은 작아지겠죠. 이 값이 일정하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내부 압력과 직경은 서로 무슨 관계다? 반비례 관계다. 그러니까 직경이 작으면 작을수록 내부 압력은 크다라는 거예요. 크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걸 생각하시면 돼요. 왜 비눗방울 보시면 비눗방울이 작을수록 어때요? 작으면 잘 안 터지죠? 근데 비눗방울이 커지면 어떻게 돼요? 터져버리잖아요. 그런 걸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 내부 압력과 요 직경은 서로 반비례 관계. 그래서 보기 3번에 대기 중에 물방울은 크기가 작을수록 내부 압력이 크다. 크기가 작을수록 내부 압력이 크다. 맞는 거죠. 그죠? 맞는 설명이에요. 4번 모세관 현상에 의한 수면 상승 높이는 모세관의 직경에 비례한다? 틀렸죠? 이 모세 현상에서 그 수면의 상승 높이는 바로 그 모세관의 직경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반비례합니다. 반비례. 아시겠죠? 그래서 모세관의 직경이 작으면 작을수록 상승 높이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죠? 반비례예요. 그래서 옳게 설명된 것은 3번입니다. 3번. 그래서 표면 장력에 대한 그 공식과 단위를 같이 암기를 해두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다음 24번. 그림과 같이 노즐이 달린 수평관에서 계기 압력이 0.49메가파스칼이었다. 이 관의 안지름이 6cm이고 관의 끝에 달린 노즐의 지름이 2cm라면 노즐의 분출 속도는 몇 미터 퍼 세크인가? 단 노즐에서의 손실은 무시하고 관 마찰 계수는 0.025라고 했습니다.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그 베르노이의 수정 방정식을 이용하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일단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이 수평관이 이렇게 있고요. 이 수평관 끝에 노즐이 이렇게 달려있는 거예요. 노즐이 달려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압력계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 압력이 얼마래요? 압력이 0.49 메가파스칼이래요. 0.49 메가파스칼. 그리고 자, 여기에서 이 관에서 노즐 끝에까지의 거리가 100m래요. 100m. 그죠? 이제 무엇을 이용할 거냐면 바로 베르노이의 수정 방정식을 이용할 거예요. 이제 베르노이의 방정식은 이제 에너지 보존 법칙의 일종인데, 자, 그 식을 한번 써볼게요. 식을 감마분의 P1 플러스 2G분의 V1의 제곱 플러스 Z1은 감마분의 P2 플러스 2G분의 V2의 제곱 플러스 Z2 플러스 HL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 손실 수도가 없으면 이제 베르노이의 방정식이고요. 이 손실 수도가 있으면 베르노이의 수정 방정식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세요. 지금 여기서 아래 첨자 1이라고 하는 거는 어디냐면 여기를 말하는 거고요. 1지점. 아래 첨자 2가 의미하는 거는 이제 여기를 말하는 거예요. 지점을. 자, 그런데 요 1번 지점과 2번 지점은 지금 이게 수평관이에요. 수평관이기 때문에 높이가 어때요? 높이는 같겠죠?
높이가 같기 때문에 이 위치수도 Z1과 Z2의 값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변에 똑같이 이 값을 지울 수가 있어요. 수평관이니까. 수평관. 자, 그리고 이 배관의 이 출구 부분에는 2번 지점에서는 이게 대기압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그 압력 자체가 얼마가 돼요? 0이 돼요, 0. 대기압 상태이기 때문에 0. 그래서 0. 그래서 여기는 P2의 값이 0이니까 이 값 또한 없어집니다. 이렇게. P2가 0이니까. 됐나요? 자, 그 다음 여기서 HL이라고 하는 거는 마찰 손실인데 어디에서 마찰 손실이 생겨요? 1번 지점에서 요 2번 지점까지 오는데 이 배관 안에서 마찰 손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죠? 배관에서 마찰 손실이 생긴다? 뭐예요? 바로 달시 외부의 식이죠. 바로 EGD분의 FLV제곱. 이거죠. 맞나요? EGD분의 FLV제곱. 근데 여기서 이 속도는 배관에서의 속도를 말하는 거지 노즐에서의 속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는 V1의 제곱인 겁니다. V2가 아니라. 그죠? 요 배관 안에서. 네? 안에서 속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식을 한번 또 정리를 해볼게요. 자, 이제 계산의 그 편의성을 위해서 잘 보세요. 비중량이라는 거, 비중량. 비중량은 밀도 곱하기 중력 가속도죠. 맞나요? 비중량은 밀도 곱하기 중력 가속도예요. 그럼 여기 이 비중량 대신에 밀도 곱하기 중력 가속도로 바꿀게요. 이렇게. 비중량 대신에 밀도 곱하기 중력 가속도를 적용시킬 거예요. 그런 다음에 지금 분모에 보면 전부 다 중력 가속도가 붙어 있죠. 그죠? 그럼 양변에 그 중력 가속도를 곱해서 중력 가속도를 약분할 수가 있어요. 약분. 이렇게. 그럼 계산이 좀 더 쉬워지겠죠. 그죠? 자, 식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밀도분의 P1 플러스 2분의 V1의 제곱은 2분의 V2의 제곱 플러스 2D분의 FL V1의 제곱. 됐나요? 자, 이렇게 지금 간단히 정리를 했어요. 그죠?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V1과 V2가 있는데 지금 식은 딱 하나예요, 하나. 식은 하나인데 미지수가 두 개네요. V1도 모르고 V2도 몰라요. 그럼 여기서 V1과 V2를 하나로 만들어버리면 구할 수가 있겠죠? 둘 중에 하나를. 자, 그럼 어떻게 구할 수가 있냐면 이 배관의 직경은 6cm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 노즐의 구경은 2cm라고 했어요. 그죠? 그럼 여기서 무엇을 알 수가 있냐면 V1과 V2의 관계를 알 수 있어요. 관계. 얼마인지는 몰라도 관계는 알 수 있다고요. 관계. 자,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 자, 속도. 우리 유속을 구할 때 유속은 단면적분의 유량으로 구할 수가 있죠? 그죠? 그러면은 단면적은 4분의 파이 곱하기 d 제곱이고 식이 이렇게 돼요. 맞죠? 그러면 속도는 직경의 제곱에 뭐 한다? 반비례한다. 알 수 있겠네요? 맞나요? 속도는 직경의 제곱에 반비례해요. 반비례. 근데 지금 직경의 비가 몇 대 몇이에요? 3대 1이죠. 직경의 비가 3대 1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속도의 비는 몇 대 몇이 될까요? 속도의 비는 제곱에 반비례한다고 했죠? 그럼 속도의 비는 얼마가 된다고요? 1대 9가 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이게 1이면 여기는 속도가 9가 된다고요. 응? 반비례하니까 반비례. 속도는 1대 9라는 얘기예요. 그럼 무엇을 알 수가 있냐? 자, 뭐 알 수 있냐? V2는 V1의 9배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맞죠? V2는 V1의 9배가 됨을 알 수 있어요. 그럼 여기 V2에다가 9V1을 대입하는 거예요. 얼마가 돼요?
V2의 제곱이니까 9V1을 제곱시키면 이 값이 얼마가 돼요? 81 곱하기 V1의 제곱이 되는 거죠. 맞죠? 81 V1의 제곱이 돼요. 자,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뭐냐? V1을 구해서 V2를 구해야 돼요. V1을 구해서 V2를 구할 거라고요. 자, 그럼 여기서 잘 보세요. 2분의 V1의 제곱을 우변으로 한번 넘겨볼까요? 우변으로 넘기면 자, 식이 이렇게 만들어져요. 로우분의 P1은 자, 넘어갔어요. 자, 분자는 81V1의 제곱이고 넘어가면 마이너스 V1의 제곱이 되잖아요. 마이너스. 그러면 2분의 80V1의 제곱이 되네요. 여기서 얘를 빼야 되니까. 맞나요? 이항했으니까. 그럼 약분이에요. 이렇게 약분. 그러면 40 곱하기 V1의 제곱이 되네요. 그럼 여기는 계산하면 40 곱하기 V1의 제곱이 되고요. 플러스 여기 뒤에는 2D분의 FL V1의 제곱입니다. 이렇게. 됐죠? 자, 다시. 자, 이거를 이제 V1의 제곱으로 묶어주면 40 플러스 2D분의 FL 곱하기 V1의 제곱이 되네요. 그죠? 자, 이걸로 묶은 거예요. 묶어놓은 거예요. 이렇게. 그런 다음에 양변에 요 밀도를 곱해요. 밀도. 뭐 밀도를 곱해도 되고 뭐 안 곱해도 상관없어요. 그럼 여기서 이 식을 자, 이쪽으로 다시 보면 자, 이 식을 다시 정리를 해보면 이렇다는 거죠. V1의 제곱은 잘 보셔야 돼요. 자, 얼마가 되냐? 로 곱하기 40 플러스 2D분의 FL 분의 P1이 됩니다. 이렇게. 맞나요? 식 이렇게 돼요. 우리는 V1을 구해야 되니까. 그죠? 그런 다음에 양변에 루트를 씌우면 요 제곱이 사라지죠? 여기 루트를 이렇게 씌워줍니다. 그러면 V1의 값을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문제에 나와 있는 값들을 이제 그대로 자, 대입을 해볼 거예요. 자, 먼저 이건 밀도예요, 밀도. 물의 밀도. 자, 물의 밀도인데 이것도 중력 단위로 표현을 할 거예요. 중력 단위로. 그럼 물의 밀도는 1000 뉴턴 곱하기 세크 제곱퍼 4제곱미터가 되겠네요. 그죠? 그다음 곱하기 40 플러스 2 곱하기 직경. 자, 여기서의 직경은 노즐이 아니라 배관이 배관. 그러니까 0.06m죠. 6cm니까 0.06m. 그다음 마찰계수가 0.025라고 했죠. 0.025 곱하기 배관의 길이는 100m. 그죠? 100m. 자,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자, 압력이 얼마랬어요? 0.49 메가파스칼이겠죠? 0.49 메가파스칼. 그러면 0.49 곱하기 메가는 10의 6승이네요. 메가는 10의 6승. 단위는 뉴턴 퍼 제곱미터. 이게 파스칼이니까. 그죠? 파스칼. 자,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계산을 하시면 네, 이 값이 대략 2.838이 돼요. 2.838 미터 퍼 세크가 나오네요. 자, 지금 구한 거는 V1을 구한 거예요. 배관 안에서의 유속이에요. 그죠? 근데 문제에서는 노즐에서의 속도 구하라고 했죠? 노즐.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따라서 V2는 V1의 몇 배라고요? 9배라고요. 9배. 그죠? 그래서 9 곱하기 2.838을 하면 이 값은 대략 25.5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예, 노즐에서의 분출 속도를 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 문제 상당히 어려운 문제에 축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베르노이의 방정식, 수정 방정식을 조금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 계산하는 과정에서 실수하지 않도록 자, 이렇게 복잡한 문제들은 여러 번 반복해서 자, 풀어보셔야 되겠습니다. 그죠? 어려운 문제에 축해요, 이 문제. 자, 그 다음 25번 문제. 회전 속도 1000rpm일 때 송출량 Q, 전향정 H인 원심 펌프가 상사한 조건에서 송출량이 1.1Q가 되도록 회전 속도를 증가시킬 때 전향정은 어떻게 되는가? 자, 보세요.
이 문제는 펌프의 상사 법칙을 물어본 건데, 먼저 양정 공식을 볼게요. 양정 공식. H2는 H1 곱하기 N1분의 N2의 제곱 곱하기 D1분의 D2의 제곱이죠. 그죠? 펌프의 상사 법칙 중에서 양정에 관한 공식입니다. 그죠? 그런데 여기서 회전수는 안 나왔잖아요, 문제. 자, 직경에 대한 언급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직경을 일단 무시하고 계산하시고요. 직경은 안 나왔으니까. 그러면 이 회전수의 비는 어떻게 구할 수가 있냐? 자, 여기 보세요. 그 유량 공식에서 그 Q1분의 Q2는 N1분의 N2 곱하기 D1분의 D2의 이거에 세제곱이 돼요. 그런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직경에 대한 언급이 없으니까 D1과 D2는 같다라고 가정하는 거죠. 그죠? 그 뭘 할 수가 있어요? N1분의 N2가 곧 Q1분의 Q2가 되네요. 그쵸? 이렇게. N1분의 N2가 곧 Q1분의 Q2가 돼요. 그런데, 뭐라고 했냐면, Q1이고요. 유량을 Q의 1.1배만큼 높인 거예요. 1.1만큼. 그쵸? 그러면은 N1분의 N2가 얼마라는 거예요? N1분의 N2가 1.1인 거예요. 이 값이 1.1. 그죠? 그럼 다 구했어요. H2는 H1 곱하기 N1분의 N2가 1.1이니까 1.1의 제곱이 되겠네요. 그죠? 그럼 1.1을 제곱하면은 1.21이 되겠죠? 그 H1을 H로 표현해주면 1.21 곱하기 H가 되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유량을 10% 증가시키면 양정은 1.21배만큼 더 높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답은 4번에 답이 있습니다. 4번. 자, 다음 26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26번. 자, 다음 중 차원이 서로 같은 것을 모두 고르면, 자, 차원이 같다라고 하는 거는 뭐가 똑같은 거예요? 단위가 같은 걸 찾는 거죠. 그죠? 단위가 곧 차원이에요. 차원이 같은 거니까 단위가 같은 것끼리 찾으시면 되는 겁니다. 자, 하나씩 볼게요. 자, 지금 4개의 물리량이 나와 있어요. 4개. 그래서 첫 번째 기억을 보시면 기억이 기억은 밀도 곱하기 속도의 제곱이라고 나왔네요. 밀도 곱하기 속도의 제곱.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밀도의 단위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속도의 단위도 아셔야 돼요. 자, 한번 볼게요. 자, 일단 밀도의 단위는 절대 단위가 아닌 중력 단위로 다 바꿀 거예요. 중력 단위로. 자, 밀도의 단위는 뉴턴 곱하기 세크 제곱 퍼 4제곱미터라고 했죠. 그죠? 중력 단위로 표현하면. 자, 곱하기 속도는 미터 퍼 세크죠. 미터 퍼 세크. 그거의 제곱이래요. 제곱이래요. 자, 이렇게 해서 정리해주면 단위가 어떻게 되냐? 분모는 제곱미터가 되고요. 분자는 뉴턴이 돼요. 이렇게. 그럼 이게 뭐예요? 뉴턴 퍼 제곱미터. 이게 무슨 단위죠? 단위 면적당 가해지는 힘이다? 뭐예요, 이거는? 그렇죠. 압력. 자, 압력의 단위네요. 압력의 단위. 자, 그 다음, 니은 볼게요, 니은. 자, 니은은 로우 GH. 자, 이거는 이제 공부를 많이 하시는 분은 보이셔야 돼요. 이 로우 GH가 뭐예요, 이거? 이 뭐예요, 이거? 이거? 압력이죠, 압력. 같아요. 그쵸? 그러니까 공부 많이 하시는 분들은 보인다고요. 이게 압력이라는 게 딱 보여요. 그러면 계산 안 해도, 같은 단위구나. 알 수 있죠, 그죠? 자, 한번 볼게요. 밀도는, 아까처럼, 단위를 한번 다 써보는 거예요. 밀도는 뉴턴 곱하기 세크 제곱 퍼 4제곱미터라고 했고요. 그죠? 자, 중력 가속도는 미터 퍼 세크 제곱이죠? 그죠? 미터 퍼 세크 제곱 곱하기 H는 높이니까 미터. 그죠? 이렇게 돼요. 그러면은
여기서 세크 제곱 이렇게 약분되죠. 미터 제곱이니까 제곱미터니까 없어지고 여기는 2개 남겠네요. 그죠? 그러면 단위가 뭐가 돼요? 제곱미터 분의 뉴턴. 똑같잖아요. 압력의 단위. 그죠? 이게 바로 압력의 압력. 그죠? 자, 다음 디귿. 자, 디귿은 뭐예요? 디귿? P. 자, P가 뭐예요? P. P가 뭐라고 했어요? 문제에서 압력이라고 했죠? 그죠? 그럼 단위 구할 필요 없죠, 뭐. 기역, 니은, 디귿 전부 다 압력의 단위입니다, 압력. 같은 단위라고요, 그죠? 같아요. 그럼 마지막으로, 자, 리을만 보시면 돼요, 리을. 자, 리을은 뭐예요? M분의 F. 이거예요. M분의 F. M은 질량이고, F는 힘이에요, 힘. 근데 우리가 이제 어떤 공식을 이제 공부를 했었냐면, F는 MA라는 거 기억하세요? 이거? F는 MA. 과학 시간에 배웠던 거. 힘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 그렇죠? 그러면 이 식에서 M분의 F가 뭐겠어요? M분의 F. M분의 F가 A죠? F는 MA니까. 그러면은 이거 M분의 F는 뭐라는 거예요, 이거 가속도죠, 가속도. 그렇죠? 이건 가속도의 단위입니다. 자, 기역, 니은, 디귿 다 압력이고요. 리을은 가속도예요. 그렇죠? 그래서 똑같은 단위는 기역과 니은과 디귿이 같은 차원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답은 3번에 있네요. 3번. 이렇게 해서 이 뭐 기계 분야 같은 경우에는 전기 분야와는 조금 다르게 그 단위가 상당히 중요해요. 단위. 그래서 기본적인 그 물리량에서 단위를 확실하게 조금 암기를 하셔야 이제 문제 푸시는데 조금 더 수월하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단위가 상당히 중요해요. 필기도 그렇지만 실기는 더 중요해요. 실기 가서는 단위를 꼭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27번. 유체의 점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유체. 자, 여기서 유체라고 하는 거는 보세요. 그 물질은 우리가 알고 있는 물질은 고체가 있고요. 액체가 있고 기체가 있어요. 그죠? 그럼 이 중에서 유체라고 하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유체? 유체는 이 유체라고 하는 게 흐르는 물체잖아요. 흐르는 물체. 유체라고 하는 게 흐르는 물체이기 때문에 유체는 액체와 기체를 통틀어서 유체라고 하는 거예요. 유체. 고체는 안 흐르잖아요. 그죠? 고체는 유체가 아니에요. 그래서 액체와 기체를 말하는데 이때 유체의 점성에 대한 설명이죠. 점성. 점성이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좀 끈적끈적한 정도. 맞죠? 끈적끈적한 정도. 이걸 말하는데 자, 보기 1번 볼게요. 질소기체의 동점성 계수는 온도 증가에 따라 감소한다. 자, 기체예요, 기체. 기체인데 온도가 증가하면 점성이 감소한다라고 했어요. 자, 보세요. 자, 유체에는 뭐가 있다고 했어요? 액체와 기체가 있다라고 했어요. 그죠? 그럼 액체와 기체를 온도를 상승시키면, 자, 액체 같은 경우에는 온도를 올리면, 자, 이걸 생각해 보세요. 물엿. 자, 물엿 같은 걸 생각해 보시면, 물엿을 가열하면 어때요? 가열하면 묽어지죠. 막 물처럼 흐르죠. 근데 굳으면 안 흐르죠. 그죠? 무슨 말이냐면 이 액체 같은 경우에는 온도가 상승하면 점성은 끈끈한 정도는 떨어지죠. 맞죠? 그래서 물엿 같은 걸 생각하시면 돼요. 물엿을 가열하면 물처럼 막 흐르잖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점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점성 자체가. 그죠? 그런데 이 기체는 액체와 반대로 잘 보세요. 기체의 온도를 올리면 그 기체 분자들의 운동이 어떻게 되겠어요? 활발해지겠죠? 막 뜨거워서 막 움직인다고요. 막 활발해져요. 그죠? 활발해지기 때문에 이때는 점성이 반대로 올라가요. 액체와 다르게. 네? 그래서 기체는 온도가 상승하면 점성이 커지는 거예요. 커지는 거. 그래서 요 보기 1번은 반대로 얘기했죠. 그래서 질소기체의 동점성 계수는 온도 증가에 따라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예, 증가합니다. 점성이. 예, 반대예요. 그래서 1번 틀렸고요. 2번 물의 점성 계수는 온도 증가에 따라 감소한다. 그렇죠? 물은 온도가 증가하면 점성은 감소한다고요. 맞죠? 2번 맞아요. 3번 점성은 유동에 대한 유체의 저항을 나타낸다. 그렇죠? 점성이 높으면 뭐예요? 끈끈하기 때문에 잘 안 흐른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점성이라고 하는 거는 유동, 움직이는 것에 대한 유체의 저항을 나타내는 거죠. 그렇죠? 움직이는 것을 막아주는 거예요. 점성이 높다는 거는. 그죠? 맞고요. 4번 뉴턴 유체에 작용하는 전단 응력은 속도 기울기에 비례한다. 자, 보세요. 뉴턴 유체에서 전단 응력은 점성계수 곱하기 du, dy예요. 그럼 여기서 이게 뭐예요, 이게? 이게 바로 속도 기울기입니다. 속도 기울기. 그래서 이 전단 응력은 점성계수와 속도 기울기에 자, 곱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전단 응력은 점성계수하고 비례하고 마찬가지로 속도 기울기하고도 뭐예요? 비례한 거죠, 비례. 그죠? 그 비례한다는 게 뭐예요? 속도 기울기가 커지면 전단 응력도 커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반비례 관계가 아니라 비례 관계인 겁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틀렸습니다. 1번. 그래서 이제 이 유체에 대한 점성 같은 경우는 아주 기본적으로 다루는 내용이기 때문에 자, 이런 것들을 반드시 암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8번. 밀도가 10kg/s 세제곱미터인 유체가 지름 30cm인 관내를 초당 1세제곱미터로 흐른다. 이때의 평균 유속은 몇 미터/s인가? 자, 아주 간단한 문제입니다. 자, 보세요. 자, 28번 문제는 이제 최적 유량을 물어본 거예요. 최적 유량. 최적 유량 Q는 단면적 곱하기 유속이죠. 그죠? 예. 최적 유량은 단면적 곱하기 유속이에요. 그런데 문제에서 물어본 게 뭐예요? 평균 유속을 물어봤죠? V의 값. 그죠? 그럼 V는 유속은 단면적분의 유량으로 구할 수 있고요. 그죠? 그럼 단면적은 이제 배관이 원형이기 때문에 그 원의 넓이를 구하시면 돼요. 원의 넓이 4분의 파이 곱하기 직경의 제곱이죠. 4분의 파이 d 제곱 그리고 최적 유량 Q입니다. 자, 문제에 나와 있는 값들을 대입을 해볼게요. 4분의 파이 곱하기 자, 지름이 30cm라고 했죠? 30cm 몇 미터예요? 0.3m. 그래서 0.3의 제곱이 되고요. 그 다음 최적 유량. 자, 여기서 최적 유량의 단위를 아셔야 돼요. 세제곱미터/s죠. 단위가. 그런데 문제에 나와 있는 그 유량도 똑같죠, 단위가. 예, 똑같으니까 그대로 쓰시면 돼요. 1 세제곱미터/s. 이런 식으로. 그래서 계산을 해주시면 평균 속도는 대략적으로 14.1 정도가 나옵니다. 단위는 미터/s. 네, 이렇게 해서 답은 2번에 답이 있습니다. 2번. 자, 다음 29번을 보겠습니다. 원심 펌프가 전향정 120m에 대해 초당 6세제곱미터의 물을 공급할 때 필요한 축동력이 9,530kW였다. 이때 펌프의 최적 효율과 기계 효율이 각각 88%, 89%라고 하면 이 펌프의 수력 효율은 약 몇 %인가? 자, 보세요. 이 문제는 일단 펌프의 그 동력, 자, 동력에 대해서 문제 나온 건데, 자, 이 공식을 좀 기억하셔야 돼요. 펌프의 동력 P는 2타분의 감마 QHK. 그죠? 그 공식. 이건 실기에도 상당히 많이 나오는 공식 중에 하나예요. 예? 펌프의 동력 구하는 공식인데,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게 무엇이냐면, 수력 효율을 물어봤어요. 수력 효율. 수력 효율을 물어봤는데, 여기서 이걸 아시면 돼요. 전체 효율은, 잘 보세요. 기계 효율 곱하기, 그 다음에 최적 효율 곱하기, 그 다음에 수력 효율입니다. 이 세 개의 효율을 다 곱한 게
전체 효율이에요. 전체 효율. 그런데 문제에서 나온 값은 뭐예요? 기계 효율 문제에 나왔고요. 그리고 최적 효율도 나왔어요. 무엇을 물어봤냐? 바로 이 수력 효율 물어봤죠? 그러면은 이 전체 효율이 얼마인지만 알면 이 수력 효율을 구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 값을 알면. 맞죠? 자, 그리고 문제에서 전달계수 값이 안 나왔죠? 안 나왔으면 무시. 무시하고 푸시면 돼요. 그래서 이 식을 변형해서 전 효율 이타를 구하면 P분의 감마 QH가 되는 거죠. 이 두 개만 자리 바꾸면 돼요. 이렇게 위치만 바꿔주시면 돼요. 자, 대입을 해볼게요. 그럼 먼저 축동력이 얼마래? 축동력이 9,530이라고 했어요. 9,530kW. 근데 문제에서 이게 축동력이기 때문에 요 P의 값이 축동력이면 이 전달 개수는 아예 없는 거죠. 맞나요? 축동력은 전달 개수가 제외된 동력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전달 개수가 나왔다고 해도 곱하면 안 돼요. 축동력이니까. 축동력. 자, 이렇게 대입했고요. 그 다음에 이 감마는 뭐냐면 이 감마라고 하는 게 물의 비중량이에요. 물의 비중량. 그래서 물의 비중량이 9.8 kN/세제곱미터죠. 그죠? 물의 비중량 9.8 kN/세제곱미터 곱하기 그 다음 유량은 자, 유량 잘 보세요. 유량이 초당 6세제곱미터. 그죠? 초당 6세제곱미터라고 했어요. 그 다음 요 H는 전 양정 120m. 그래서 계산을 해주시면 전 효율이 0.74 정도가 되네요. 0.74. 이렇게 나와요. 전체 효율이 0.74. 그러면 이 식에 의해서 자, 무엇을 구할 수가 있냐? 바로 수력 효율을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수력 효율. 바로 전 효율을 나눠주세요. 기계 효율과 그리고 최적 효율로 나눠주시면 돼요. 그죠? 그러면 0.74 나누기. 자, 문제에서 최적 효율이 88%고 기계 효율이 89라고 했어요. 기계 효율이 89%니까 0.89. 최적 효율이 88%니까 0.88. 이렇게. 그죠? 계산을 해주시면 수력 효율은 대략 0.9448. 0.9448 정도가 나오고요. 이제 문제에서 이 수력 효율의 단위를 뭘로 물어봤어요? 무엇으로? 백분율로. 퍼센트로 물어봤으니까 이제 여기에다가 곱하기 100을 하시면 되는 거죠. 곱하기 100을 해주시면 수력 효율은 대략 94.5%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답이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펌프의 그 동력에 관련된 문제는 상당히 자주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공식을 꼭 반드시 기억을 해주세요. 아시겠죠? 자, 다음 30번. 연력학 관련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연력학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을 찾는 겁니다. 자, 1번. 삼중점에서는 물체의 고상, 액상, 기상이 공존한다. 그래서 삼중점이라고 하는 게 고체와 액체와 기체가 함께 공존하는 그 지점을 삼중점이라고 하는 거죠. 맞죠? 그래서 이산화탄소는 삼중점이 존재하는데 그 이산화탄소의 삼중점이 영하 56.7도씨 정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맞고요. 2번. 압력이 증가하면 물의 끓는 점도 높아진다. 어때요? 압력이 높아지면 끓는 점도 높아진다라는 거. 그죠?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생각하시면 돼요. 왜 산에 올라가서 밥을 지을 때 잘 안 되잖아요. 설익잖아요. 그죠? 왜 그런 거예요? 왜 그런 거냐면은 산에 올라가면 기압이 더 떨어지잖아요. 그죠? 압력이 감소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압력이 감소하기 때문에 끓는 점이 어떻게 돼요? 끓는 점이 낮아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압력이 증가하게 돼버리면 압력이 증가하면 물의 끓는 점도 같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맞고요. 3번. 열을 완전히 일로 변환할 수 있는 효율이 100%인 열 기관은 만들 수 없다. 이거는 연력학 제 몇 법칙이죠? 바로 연력학
제2법칙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3번도 맞는 거고요. 4번, 기체의 정적 비열은 정합 비열보다 크다. 정적 비열과 정합 비열. 그래서 이 정합 비열은 정적 비열보다 항상 커요. 그래서 무엇을 알 수가 있냐면 정합 비열이 정적 비열보다 항상 크기 때문에 CV분의 CP를 계산하면 이 값이 항상 1보다 큰 값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적 비열이 정합 비열보다 큰 것이 아니라 정합 비열이 정적 비열보다 항상 큰 겁니다. 그죠? 그래서 틀린 것은 4번이 틀렸습니다. 4번. 다음 31번. 안찌름 4cm, 바깥찌름 6cm인 동심 이중건의 수력 직경은 몇 cm인가? 자, 보세요. 자, 수력 직경을 지금 물어봤는데, 자, 이 그림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동심원. 그러니까 동심원이라고 하는 거는 원의 중심이 똑같다는 거죠. 동심원. 그죠? 똑같아요. 그때 요 지름을 봤더니 여기가 이제 4cm고요. 그리고 큰 원의 직경이 6cm예요. 근데 유체가 어디에 들어있냐면 유체가 여기에 지금 유체가 흐르고 있대요. 여기에. 그때 이 수력 직경을 지금 구하라고 했어요. 수력 직경. 그럼 이거죠. 수력 직경을 구하려면 이제 수력 반경을 이제 아셔야 되는데 그 수력 반경은 잘 보세요. 수력 반경은 바로 L분의 A가 돼요. L분의 A. 그때 요 L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이 유체의 그 둘레의 길이, 유체가 흐르는 곳의 둘레의 길이를 말하는 거고요. 요 A라고 하는 거는 유체의 면적, 유체가 흐르는 면적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일단 이건 공식이 있긴 하지만, 자, 그 공식이 나오는 과정을 한번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잘 보세요. 자, L이 뭐라고 해? L이 이 유체가 흐르고 있는 둘레의 길이, 이거와 이거죠. 맞죠? 둘레의 길이가. 자, 그러면은 여기를 D1으로 놓고요. 여기를 D2라고 놓을게요. 의미상 D1, D2로 놓을게요. 그럼 여기서 이 작은 원의 둘레는 얼마가 돼요? 파이 곱하기 D1이죠. 파이 곱하기 지름이니까. 맞죠? 파이 곱하기 D1. 큰 원의 둘레는 파이 곱하기 D2입니다. 그죠? 파이 곱하기 지름. 그 다음에 면적은, 자, 유체가 흐르는 곳의 면적을 말하는 거죠. 이 면적은 큰 원의 면적에서 작은 원의 면적을 빼주는 거예요. 그러면 큰 원의 면적은 4분의 파이 곱하기 D2의 제곱이고요. 작은 원의 면적은 4분의 파이 곱하기 D1의 제곱이 돼요. 그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분모는 파이 곱하기 D1 플러스 D2가 되고요. 분자는 4분의 파이 곱하기 D2의 제곱 마이너스 D1의 제곱이 돼요. 네? 그런데 여기서 D2의 제곱 빼기 D1의 제곱이 뭐가 되냐? 요게 D1 빼기 D2, D1 더하기 D2가 돼요. 이렇게. 인수분해 공식이거든, 인수분해. 자, 이렇게 돼요. 그러면은 분모 분자에 요 파이가 약분되고요. 네? 약분되고요. D1 더하기 D2가 이렇게 약분이 돼요. 그럼 남는 건 뭐냐? 남는 거는 4분의 D2지, D2. D2 빼기 D1이에요. 4분의 D2 빼기 D1이 돼요, 이렇게. 이렇게 돼요. D2 빼기 D1. 네? 이게 수력 반경이에요, 수력 반경. 그러면 수력 직경은 수력 반경의 몇 배? 수력 반경의 4배예요, 4배. 수력 직경은 수력 반경의 몇 배라고요? 4배예요. 그러면 4 곱하기 4분의 D2 빼기 D1을 하면 이 4가 약분되죠? 그죠? 그러면 수력 직경은 D2 빼기 D1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에서 D2가 6cm고 D1이 4cm죠? 그죠? 그러면 이 문제에서 수력 직경은 얼마라는 거예요? D2 빼기 D1 얼마? 2cm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를 이거를 공식처럼 알고 있으면 그냥 한 번에 답이 보인다고요. 그죠? 6 빼기 4.
맞나요? 그래서 요 공식처럼 알고 계시면 이런 계산 과정은 필요 없는 거예요. 공식을 암기하시면. 그래서 답은 2cm가 답이 되는 겁니다. 2cm. 그래서 이제 교재 풀이로 해놓은 부분은 이제 길이하고 면적을 다 구해서 계산한 건데 그냥 공식으로 암기하셔도 돼요. 그게 더 편하니까 공식처럼. 자, 다음 32번. 초기 상태에서 압력 100kPa, 온도 15도씨인 공기가 있다. 공기의 부피가 초기 부피의 20분의 1이 될 때까지 가역 단열 압축할 때 압축 후의 온도는 약 몇 도씨인가? 단 공기의 비열비는 1.4라고 했습니다.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단열 변화 시 온도와 부피의 관계를 물어본 겁니다. 자, 보세요. 가역 단열 과정에서 온도와 부피의 관계. 뭐냐면 T1분의 T2는 V2분의 V1의 K-1승이죠. 네. 가역 단열 변할 때 온도와 부피의 관계예요. 온도와 부피의 관계. 자, 그런데 문제에서 나온 것이 무엇이 나왔냐면 초기 상태의 압력은 100kPa이고요. 온도가 15도씨래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게 압축한 후의 온도를 구하는 거죠. 압축한 후의 온도니까 결국 T2의 값을 지금 구해야 돼요. 압축한 후의 온도니까. 그래서 식을 이제 변형을 해보면 T2는 T1 곱하기 V2분의 V1의 K-1승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은 T1은 지금 초기 온도가 15도씨라고 했어요. 근데 이거는 지금 섭씨 온도가 아니라 절대 온도예요. 그죠? 그러면 273 플러스 15 켈빈이 되고요. 절대 온도 T1 곱하기, 잘 보세요. 지금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초기 부피, 공기의 부피가 초기 부피에 얼마가 된다고요? 20분의 1이 된다고. 20분의 1. 그러니까 20분의 1로 줄어든 거예요. 압축한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이 V2가 V1의 20분의 1이 됐다고요. 부피가 줄어들었다고. 압축했으니까.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값은 20분의 1 V1이 들어가는 거고요. 분자가 V1이 돼요. 그러면 여기서 V1과 V1이 약분되죠. 그죠? 그럼 이 값이 결국 뭐예요? 이 값이 그냥 20이 되는 거죠. 응? 20분의 1 분의 1이니까 20이죠. 20 계산하면. 그죠? 그리고 K-1승. 요 K의 값 문제 나왔죠? 비열비가 1.4라고 나왔어요. 근데 만약에 문제에서 이 비열비가 안 나오잖아요? 암기하셔서 넣으셔야 돼요. 공기의 비열비는 1.4라는 거 별도로 암기를 하셔야 풀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에서는 나왔으니까 1.4 넣으시면 되고요. 1.4 마이너스 1인 겁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놓고 계산하시면 돼요. 계산하시면 T2의 값이 954.56이 돼요. 954.56 켈빈. 자,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문제에서 물어본 단위는 절대 온도가 아니라 섭씨 온도로 물어봤죠. 섭씨 온도. 그죠? 그러면 절대 온도라고 하는 거는 섭씨 온도에다가 273만큼을 더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반대로 섭씨 온도를 구하려면 절대 온도에서 273을 빼주면 되는 거죠. 그죠? 따라서 954.56에서 273을 빼주면 섭씨 온도가 나오는 거예요. 반대로 계산하면. 그죠? 자, 빼주면 681.56이 됩니다. 자, 보세요. 681.56도씨. 이렇게. 그럼 반올림 해주면 대략 682도씨 나오는 거죠. 그죠? 답은 3번입니다. 3번. 이렇게 해서 계산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 이제 33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부피가 240세제곱미터인 방 안에 들어있는 공기의 질량은 약 몇 킬로그램인가? 단, 압력은 100kPa, 온도는 300켈빈이며 공기의 기체 상수는 0.287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으로 바로 공기의 질량을 구할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어디를 보셔야 되냐면 이 기체 상수의 단위를 잘 보세요. 기체 상수의 단위에 몰이 있어요, 없어요? 몰 없죠? 몰이 없으면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공식에서 분자량이
빠집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기체상수의 단위에 몰이 있으면 분자량 들어가는 거고요. 몰이 없으면 분자량 빠진다고요. 이거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33번. 이상기체 상태방정식 PV는 MRT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기체상수의 단위에 몰이 없으니까 분자량이 빠진 거예요. 분자량이. 그러니까 이 기체상수 안에 분자량까지 포함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분자량까지. 그럼 이 문제에서 이제 무엇을 구하는 거냐? 공기의 질량을 물어봤죠? 공기의 질량 M. 그죠? 질량을 구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식을 변형을 시켜서 자, 질량을 구해보면 M은 RT분의 PV가 돼요. 그죠? M은 RT분의 PV. 자, 바로 대입을 해볼게요. 자, 문제에 나와 있는 단위를 그대로 먼저 작성을 해볼게요. 먼저 공기의 기체 상수가 0.287이래요. 0.287 kJ per kg 켈빈. 자, 이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온도가 얼마래요? 온도가 300켈빈. 그러니까 이런 절대 온도로 바로 나왔으니까 300켈빈 넣으시면 돼요. 절대 온도니까 300켈빈. 그 다음 압력은 100kPa. 압력이 100 kPa이고요. 그 다음 부피가 240세제곱미터래요. 240세제곱미터. 그죠? 자, 이렇게 놓고 계산하시면 되는데, 이제 계산하기 전에 단위를 한 번 더 체크를 하셔야 돼요. 단위를. 잘 보세요. 요 킬로파스칼의 단위를 자, 중력 단위로 바꿔주면 킬로뉴턴 퍼 제곱미터가 돼요. 그죠? 이렇게 바꿔주시고요. 그 다음에 요 킬로줄의 단위를 또 바꿔주면 자, 1줄은 뉴턴 곱하기 미터잖아요. 단위의 관계가. 그럼 이건 얼마가 돼요? 킬로뉴턴 곱하기 미터가 되죠. 그쵸? 그러니까 단위를 바꿨지만 이 값들은 안 변합니다. 변하지 않아요. 근데 간혹 가다가 이 값까지 변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한번 단위를 체크를 해보고 푸시라는 거예요. 단위를. 네. 근데 여기서 단위를 이제 보시면은 여기도 킬로뉴턴 똑같잖아요. 그죠? 똑같으니까 그냥 이 나온 값들만 가지고 계산하시면 돼요. 단위가 똑같으니까. 자, 이렇게 해놓고 계산을 하시면 돼요. 하시면 공기의 질량은 278.75 정도가 되네요. 278.75 단위는 킬로그램. 그래서 반올림을 시키면 대략 279 정도가 나옵니다. 답은 4번에 있고요. 자, 다음 34번 문제를 볼게요. 자, 34번 문제는 바로 부력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부력. 자, 한 변이 8cm인 정육면체를 비중이 1.26인 글리세린에 담그니 절반의 부피가 잠겼다. 이때 정육면체를 수직 방향으로 눌러 완전히 잠기게 하는데 필요한 힘은 약 몇 뉴턴인가? 자, 보세요. 잘 보세요. 여기에 이제 뭐가 있냐면은 어떤 뭐 수조라고 할게요. 수조. 자, 이렇게 수조가 있는데 이 수조 안에는 비중이 1.26인 글리세린이 담겨 있어요. 여기는 자, 비중이 1.26인 글리세린이 담겨 있대요. 유체가. 근데 여기에 한 변의 길이가 8cm인 정육면체를 담갔더니 딱 절반만 잠겼대요. 이런 식으로. 잠갔더니 자, 완전히 잠긴 게 아니라 이렇게 딱 절반만 이 글리세린에 잠겼대요. 그랬을 때 이 물체를 완전히 잠기게 하려면은 몇 뉴턴의 힘이 필요하냐? 이걸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힘을 가하면은 잠기겠죠. 그죠? 잠긴단 말이에요. 자, 지금 절반만큼 잠겼어요. 그런데 이 부력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부력이라고 하는 거는 물체를 위로 떠받치는 힘이거든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이 부력의 힘이 뭐냐? 자, 부력은 물체가 유체를 흘러 넘치게 한 무게와 똑같은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왜 욕조가 있어요, 욕조. 욕조가 있는데 거기에 사람이 딱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물이 흘러 넘치죠. 사람이 들어가면. 그죠? 그게 바로 부력 때문에 부력. 부력. 그래서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이 물체가 글리세린의 절반만큼 잠겼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만약에 이게 그 수조가 높지 않다라고 하면 글리세린이 흘러 넘치겠죠. 그죠? 넘치겠죠? 그래서 뭐냐? 이게 완전히 잠기게 하는데 필요한 힘은 뭐가 되냐? 완전히 잠기게 하는데 필요한 힘은 잘 보세요. R 감마 V 빼기 2분의 1 감마 V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2분의 1 감마 V라는 게 뭐냐? 이 문제에서 바로 부력이에요, 부력. 그러니까 여기 2분의 1을 곱한 거는 절반만큼 잠겼기 때문에 2분의 1을 곱한 거예요. 원래는 이 부력의 그 공식은 감마 곱하기 V예요. 감마 V. 그러니까 물체가 유체에 완전히 잠겼다라고 했을 때, 그래서 이 V라고 하는 게 유체에 잠긴 물체의 뭐예요? 최적. 이거예요. 유체에 잠긴 물체의 최적이 요 V예요, V. 그리고 요 감마라고 하는 거는 이 유체의 비중량이고요. 비중량. 근데 여기서 이 2분의 1을 곱한 거는 뭐냐면 이 V를 그 물체 전체 부피로 따져서 그래요. 전체 부피. 이 물체의 전체 부피라고 놓고 봤기 때문에 2분의 1을 곱한 거예요. 절반만 잠겼기 때문에 절반만. 자, 그럼 보세요. 자, 어떻게 계산하나 보세요. 그럼 여기서 이거를 계산해보면은 감마 V 빼기 2분의 1 감마 V죠. 얼마예요? 계산하면 2분의 1 감마 V가 되는 거예요, 결국. 이제 이걸 계산하시는 거예요. 그죠? 네. 여기에서 요거를 빼면 이만큼 나온다고요. 이만큼. 자, 계산해보면 2분의 1 곱하기 비중량. 뭐의 비중량이라고요? 이 유체의 비중량. 근데 비중이 1.26이에요. 1.26이니까 1.26 곱하기 물의 비중량. 물의 비중량 얼마죠? 9,800이죠. 뉴턴 퍼 세제곱미터. 그죠? 자, 이게 글리세린의 비중량이에요. 곱하기 이 V는 이 물체의 최적. 한 변의 길이가 얼마요? 8cm? 네, 8cm니까 미터로 바꿔주면 0.08m죠. 그러면 0.08의 세제곱미터네요. 가로, 세로 높이 곱하니까 세제곱미터. 그죠? 0.08의 세제곱미터. 자,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시면, 자, 이 물체를 완전히 잠기게 필요한 힘은 얼마 나와요? 3.16 정도가 나옵니다. 3.16 뉴턴. 이 정도의 힘을 가하면 이 물체가 완전히 잠긴다라는 거예요. 글리세린에. 그래서 답은 2번에 답이 있습니다. 2번. 자, 다음 35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이 수조의 두 노즐에서 물이 분출하여 한 점 A에서 만나려고 하면 어떤 관계가 성립되어야 하는가? 단, 공기 저항과 노즐의 손실은 무시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림을 먼저 볼게요. 자, 그림이 이제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기에 어떤 수조가 있다고 해요. 수조가 이렇게 있는데 이 수조 옆에 구멍이 두 개가 뚫려 있는 거예요. 구멍이. 여기에 하나가 뚫려 있고 이 아래쪽에도 구멍이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 수조에 이제 물이 담겨 있으니까 물이 이렇게 흘러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물이 이렇게 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물이 흘러나가요. 이렇게. 자, 그때 이게 여기서 나온 두 개의 물이 한 점 A에서 만난대요. 이렇게. 자, 똑같이 만나도록 하기 위한 관계식. 그걸 물어본 거죠. 그런데 여기서 높이가 잘 보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제 H1이라고 했어요. H1으로 놨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두 번째 그 출구죠. 여기를 H2로 놓은 거예요. H2. 그 다음에 여기를 Y2로 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그러니까 바닥에서 이 구멍까지 말하는 거죠. 바닥에서 여기를
자, y1으로 놓은 겁니다. y1. 그리고 요 길이를 x라고 놨죠. x. x라고 놓은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서 그 물의 그 유출 속도를 v1으로 놓은 거고요. 여기를 v2라고 놓은 거예요. 이렇게. 그때 이제 관계식을 찾는 거죠. 자, 이 문제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잘 보세요. 그럼 첫 번째로 이제 뭐를 구할 수가 있냐면 토리첼리의 식을 이용해서 유속을 구할 수가 있어요. 유속을. 자, 어떤 유속이냐? V는 루트 EGH라는 공식이 있죠. 그죠? 토리첼리의 식을 이용해서. 그럼 무엇을 구할 수가 있냐면 V1과 V2를 구할 수 있어요. 보세요. V1은 지금 높이가 수면으로부터의 높이가 H1이잖아요. 그죠? H1이니까 V1은 2 곱하기 G 곱하기 H1이 돼요. 그죠? 높이가 H1만큼 되니까. 그 다음에 V2는 높이가 H2죠. 수면에서부터 높이가 H2. 그죠? 여기까지가. 그러면 루트 EGH2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자, V1과 V2의 식을 구했어요, 먼저. 자, 그 다음에, 자유 낙하 높이. Y1과 Y2가 있잖아요. 그죠? 자유 낙하 높이. 그래서 Y는 2분의 1 GT제곱이라는 자, 이런 공식이 있어요. 물리의 시간에 배운 건데, 자유 낙하 높이는 2분의 1 GT제곱이라는 이런 공식을 이용해서 자,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Y1을 구해줄게요. Y1은 얼마가 돼요? 2분의 1 곱하기 자, GT제곱에서 자, 시간을 어떻게 바꿔줄 거냐? 시간을 구하는 걸로 놓을 거예요, 시간. 자, 보세요. 시간으로 만들 거예요. 시간, T는. 자, 시간은, 지금 Y는 2분의 1 GT제곱이었으니까 시간을 구해주면은 루트 G분의 2Y1이 돼요. 그러니까 식을 변형시킨 거예요. 시간 T는 뭐라고요? 루트 G분의 2Y 제곱이 된다고요. 그죠?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Y2를 이용해주면 그때의 시간은 얼마가 돼요? 루트 G분의 2Y2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의 시간은 이걸 말하는 거죠, 이게. 여기서의 시간은 이제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Y1, Y2. 자, 그런데 지금 이 첫 번째, 두 번째 그 출구에서 똑같은 지점에서 만났잖아요. 그럼 그 X의 값은 뭐라는 얘기예요? X의 값은. 똑같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동 거리는 속도 곱하기 시간이죠. 맞나요? 거리는 속도 곱하기 시간이에요. 근데 둘이 똑같아요. 이동 거리가 똑같아요. X라고. 똑같잖아요. 그죠? 거리가. 그러면은, 자, 첫 번째 그 출구에서의 거리를 구해볼게요. 속도가 루트 EGH1이죠. 그러면은, 루트 EGH1 곱하기 시간은 T초. 이거잖아요. 루트 G분의 2Y1인 겁니다. 그죠? 자, 같다고요. 여기 만났으니까 똑같잖아요, 거리가. 그러면 두 번째는 루트 EGH2 곱하기 루트 G분의 2Y2가 되죠. 속도 곱하기 시간, 어떻다고요? 같다고요. 그러면 양변을 제곱하세요. 양변을 제곱하면 루트가 전부 다 루트가 사라져요. 그쵸? 사라지죠? 그 다음에 양변에 똑같이 있는 게 있어요. EG 약분되죠? G분의 2 약분되죠. 양변에 똑같이 있으니까. 그럼 남는 게 뭐예요? 남는 거는 좌변은 H1 곱하기 Y1 남았죠? H1 곱하기 Y1. 우변은 H2 곱하기 Y2 남았죠? 그죠? H2 곱하기 Y2. 이겁니다. 관계식이. 그죠? 이러한 관계식이면 둘이 똑같은 지점에서 만난다라는 거죠. 이 관계식. 그래서 답은 몇 번? 1번에 답이 있습니다. 좀 어려워요, 이거.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공식을 유도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뭐 이 답 자체를 암기하셔도 되고요. 그죠? 답을 암기하셔도 되고 이 중간에 유도하는 과정을 직접 해보셔도 됩니다. 근데 제가 좀 추천드리는 거는 이거를 이제 풀어보시는 것보다 그냥 공식을 암기하시는 게 좀 더 유리할 것 같아요. 공부하시면서. 자, 다음 36번. 길이 100m, 직경 50mm, 상대조도 0.01인 원형 수도관 내에 물이 흐르고 있다. 관 내의 평균 유속이 3m/s에서 6m/s로 증가하면
압력 손실은 몇 배로 되겠는가? 단, 유동은 마찰계수가 일정한 완전 난류로 자, 가정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문제는 달시 웨버의 식을 이용해 주시면 돼요. 잘 보세요. 자, 그래서 이거는 그 압력 손실 압력과 속도의 관계를 지금 물어본 건데, 자, 손실수도 H는 감마분의 델타 P. 그죠? 이게 뭐예요, 이게? 이게 압력수도죠? 압력수도. 감마분의 델타 P. 이거는 EGD분의 FL V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무엇을 알 수가 있냐면, 이 압력 손실과 속도의 제곱이 무슨 관계에 있는 거예요? 바로 비례 관계죠, 비례. 그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속도가 2배가 되면 압력 손실은 4배가 되고요. 속도가 3배가 되면 압력 손실은 9배가 된다는 거죠. 속도의 제곱에 비례한다고요. 그죠? 그런데 문제에서 평균 유속이 3m/s에서 6m/s로 변했대요. 몇 배? 유속이 2배만큼 변했어요. 그 유속이 2배 변했으니까 손실 압력은 몇 배? 이거의 제곱인 4배만큼 손실 압력이 생긴다는 거죠. 4배. 맞죠? 그래서 유속의 제곱에 비례한다라는 거, 이 관계식만 알면 풀 수 있는 겁니다. 답은 3번. 다음 37번. 그림과 같이 반지름이 0.8m이고 폭이 2m인 곡면 AB가 수문으로 이용된다. 물에 의한 힘의 수평 성분의 크기는 약 몇 킬로뉴턴인가? 단 수문의 폭은 2m라고 했습니다. 자, 그림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이제 수문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수문이. 자, 여기에 보시면 수문이 어떻게 설치가 되어 있냐면 이런 식으로, 자, 수문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여기 이제 물이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수문을 통해서 물을 이제 흘러 보낼 수도 있고 막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수문이. 근데 이 길이를 봤더니, 자, 길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5m라고 했어요, 5m. 그죠? 5m라고 했고요. 여기가 0.8m. 그리고 수문의 폭은 2m. 그죠? 라고 했어요. 자, 이 상태에서 무엇을 구하는 거냐면, 이 물에 의해서, 지금 여기 이렇게 물이 차여 있는 거죠, 물이. 그죠? 물이 이렇게 차여 있어요. 이 물에 의해서 수문에 수평으로 작용하는 힘을 구하래요, 수평. 수평 분력을 구하는 거죠, 수평. 자, 그럼 어떻게 구하냐? 수평 분력, FH. 수평 분력은 감마 HA로 구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수평 분력 구하는 공식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 감마라고 하는 거는 물의 비중량이고요. 이 H라고 하는 거는, 잘 보세요. H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수면에서 이 수문의 중심까지의 수직거리가 H인 거예요. 다시요. 이 H가 뭐라고요? 수면에서 수문의 중심까지의 수직거리. 이게 H예요, H. 그러면 지금 이 수문의 이 길이가 여기가 0.8m잖아요. 0.8m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0.4m가 되겠죠. 절반이니까. 0.8의 절반이니까. 그러면 5m에서 0.4를 빼주면 요 H가 얼마라는 거예요? 5에서 0.4를 뺐으니까 4.6m라는 거죠. 그쵸? 요 H가 4.6m예요. 그 다음에 요 A라고 하는 거는 지금 수평 분력 구하는 거죠. 수평 분력을 구하는 거니까 이렇게 옆으로 바라봤을 때 이 수문의 면적을 말하는 거예요. 면적. 여기 면적. 옆에서 바라봤을 때 그 수문의 면적. 그러면은 요 세로의 길이가 0.8m고 폭이 2m라고 했죠. 그럼 여기가 2m야, 2m. 폭이. 0.8m, 폭이 2m. 곱하면은 1.6이 되겠네요. 면적이. 그죠? 수문의 면적. 자, 대입해 볼게요. 지금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이 단위가 킬로뉴턴이죠. 힘의 단위.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물의 비중량의 단위도 킬로뉴턴으로 표현을 할 거예요. 그러면 9.8 킬로뉴턴 퍼 세제곱미터고요. 요 H의 값은 4.6m라고 했죠? 4.6m. 그리고 수문의 면적은 1.6제곱미터가 되죠. 이렇게. 그죠? 그래서 계산을 해주시면 수평 분력은 대략 72.1이 나옵니다. 단위는 킬로뉴턴. 이렇게. 답은 1번에 답이 있습니다. 다음 38번. 자, 그림의 액주계에서 밀도 로우1은 1000, 로우2는 13600, 높이 H1은 500mm, H2는 800mm일 때 관 중심 A의 계기 압력은 몇 킬로파스칼인가? 보세요. 38번 문제는 이제 액주계에 대한 문제네요. 자, 그림을 한번 간략하게 그려볼게요. 간략하게. 지금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생겼는데 지금 A가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여기. 이 A 지점에서의 계기 압력을 물어봤어요. 그런데 그 유체가 어디에 채워져 있냐면은 이만큼 유체가 채워져 있대요. 이만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제 물이 채워져 있는 거고요. 지금 이렇게 파랗게 된 부분은 이제 비중 자체가 다른 어떠한 유체가 채워져 있는 거예요. 유체라고 하는 것이 채워져 있어요. 그럼 뭐죠? 어디를 보시냐면은 지금 이제 A 지점에서의 압력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그 기준점을 어디로 잡으시는지가 중요해요. 근데 여기랑 여기를 보면 이 밑에 부분 보세요. 지금 여기는 이렇게 내려가는 방향이고 여기는 올라가는 방향이잖아요. 근데 어차피 이 밑에 있는 부분을 계산을 하면 부호만 다르고 값은 똑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계산해서 빼주시면 돼요. 계산해서 빼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디를 이제 기준으로 보시냐면은 여기에요. 여기. 이 지점과 이 지점을 자 기준점으로 보시면 돼요. 자, 높이가 똑같아요. 그죠? 높이가 똑같으니까 이 지점에서의 압력과 이 지점에서의 압력이 같다. 같다라고 놓고 식을 만드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생각하세요. 자, 밑으로 내려올 때는 압력이 증가하는 거고요. 올라갈 때는 압력이 감소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를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이 지점에서의 압력은 뭐냐? 자, 이 지점의 압력을 PA라고 할게요. 편의상 PA라고 놓으면, 이 지점에서의 압력은 뭐가 되냐? PA, 지금 밑으로 내려왔잖아요. 그죠? 내려오는 방향이니까 부호가 플러스 부호가 된다고요. 플러스. 그래서 감마1 H1이 되는 거예요. 이게 왜 나왔어요, 이게? 이게 왜 나온 거예요? 이게 압력을 구하는 공식이잖아요. 감마 H. 이게 압력을 구하는 공식이에요. 그럼 이 지점에서의 압력은 뭐가 돼요? 지금 여기 부분은 위가 지금 대기압 상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로예요, 제로. 그러니까 여기서 이 높이에 의한 압력만 구하시면 돼요. 얼마예요? 감마2 H2인 거죠. 이 둘이 뭐하다고요? 동일하다고요. 이렇게. 식을 만드는 거예요. 그럼 식을 정리할게요. 지금 A 지점에서의 압력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PA. 자, 식을 정리해주면 PA는 감마2H2 마이너스 감마1H1이 돼요. 이항시키면. 그죠? 그런데 문제에서 나온 게 뭐가 나왔냐면 감마1의 값이 1000이고 그죠? 1000이고 감마2의 값이 13600이래요. 13600.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수은이라고 보시면 돼요. 수은의 밀도니까. 자, 이렇게 되는데 지금 여기는 비중량이에요. 비중량. 맞죠? 비중량 나왔어요. 근데 비중량이라고 하는 게 밀도에다가 중력 가속도를 곱한 거잖아요. 밀도 곱하기 중력 가속도. 그래서 이 식을 이렇게 만들 수 있죠. 로우2 곱하기 G. 어차피 중력 가속도는 똑같으니까 H2 마이너스 로우1 G H1 이렇게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식을 이용해서. 그죠? 그럼 계산해 볼게요. 로우2가 13600이잖아요. 13600 곱하기 중력 가속도 9.8
곱하기 H2. 자, H2가 얼마랬어요? H2가 여기 이 높이가 얼마래요? 800mm. 그죠? 자, 800mm니까 미터로 바꿔주면 0.8m죠. 그죠? 0.8m. 빼기 로우 1. 로우 1은 뭐예요? 여기 1000. 그죠? 1000 곱하기 9.8 곱하기 여기는 H1의 길이가 500mm라고 했죠? 500mm. 그러니까 0.5.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계산을 하시게 되면 A 지점에서의 압력이 얼마 나오냐? 10만 1724가 돼요. 보세요. 10만 1724. 단위는 뉴턴 퍼 제곱미터.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그런데 문제에서 이 A 지점에서의 압력을 킬로파스칼로 물어봤잖아요. 킬로파스칼. 그럼 여기서 이 뉴턴 퍼 제곱미터라고 하는 이 단위가 파스칼과 똑같은 거잖아요. 파스칼. 그럼 이제 이거를 킬로파스칼로 바꿔주면 돼요. 어떻게 해주면 돼요? 여기서 하나, 둘, 세 칸. 앞으로 가면 되겠죠? 그죠? 이렇게 점 찍으면 돼요. 그래서 얼마가 되냐? 이거는 101.7 정도가 되겠지. 그죠? 101.7 킬로파스칼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건 단위가 파스칼이니까. 그죠? 자, 이렇게 해서 답은 1번에 101.7 답이 나옵니다. 그죠? 다음 39번. 펌프 운전 시 발생하는 캐비테이션의 발생을 예방하는 방법이 아닌 것은. 자, 캐비테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공동현상이죠. 공동현상. 그러니까 펌프의 그 흡입측 배관에서 발생하는 현상이에요. 펌프의 이상현상. 그죠? 캐비테이션의 발생을 예방하는 방법이 아닌 것을 찾으라고 했어요. 자, 1번. 펌프의 회전수를 높여 흡입 비속도를 높게 한다? 자, 펌프의 회전수를 높이면 기포가 더 많이 생겨요, 안 생겨요? 기포가 더 많이 생기잖아요. 그죠? 기포가 더 많이 생기기 때문에 캐비테이션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오히려 회전 속도를 더 낮춰줘야 캐비테이션이 발생하지 않는 겁니다. 자, 1번이 반대로 설명했어요. 답은 1번이고요. 2번에 펌프의 설치 높이를 될 수 있는 대로 낮춘다. 그죠? 이게 맞아요. 펌프의 높이를 낮춰주고요. 3번에 이평 펌프를 사용하고 회전차를 수중에 완전히 잠기게 한다. 자, 이것도 맞죠? 다음 4번 양흡입 펌프를 사용한다. 자, 맞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1번에 회전 속도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낮춰줘야 캐비테이션을 방지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답은 1번이죠. 다음 40번. 그림에서 물탱크 차가 받는 추력은 약 몇 뉴턴인가? 단, 노즐의 단면적은 0.03제곱미터이며 탱크 내의 계기 압력은 40kPa이다. 또한 노즐에서 마찰 손실은 무시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보세요. 자, 이거는 이제 탱크 차가 받는 추력, 추력을 구하는 거예요. 추력. 자, 그림을 이제 먼저 보시면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탱크 차가 자, 이렇게 있고요. 여기 바퀴가 이렇게 달려 있겠죠. 바퀴가. 여기에 추력. 그리고 여기에 이제 물이 채워져 있는 거예요. 물이. 자, 물이 채워져 있고 여기는 지금 공기가 채워져 있고 아래는 물이 지금 채워져 있는 거예요. 탱크차. 그죠? 탱크차가 있어요. 그때 그 압력을 재봤더니 여기에서는 그 압력이 얼마라고 나왔냐면 40kPa이에요. 압력이. 40kPa. 그리고 높이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그 수면 높이가 5m예요. 5m. 그죠? 이 조건을 이용해서 구하는 건데 노즐의 단면적이죠? 노즐의 단면적 여기 노즐. 이 노즐의 단면적은 0.03이라고 했고요. 이렇게. 그러면 이 탱크차가 받는 추력 F는 로 곱하기 Q 곱하기 V죠. 그죠? 로 Q V. 그런데 여기서 지금 유량이 안 나왔어요. 유량이 안 나왔죠. 그죠? Q 대신에 무엇을 대입할 수가 있냐? 단면적 곱하기 유속을 대입할 수가 있죠. 그죠? Q 대신에. 그럼 이 식이 뭐가 되냐? 로 곱하기 A 곱하기 V 제곱이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일단 여기는 물이니까 물의 밀도 알 수 있죠? 그죠? 그리고 단면적 나왔죠? 노즐의 단면적 나왔죠? 그럼 무엇만 구하면 돼요? 무엇만?
속도만, 여기 유속, 분출 속도만 알면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추력을. 그죠? 자, 이제 어떻게 구할 거냐면 여기를 먼저 보세요. 자, 압력이 40kPa 되겠죠? 40kPa. 여기에서 무엇을 구할 거냐면은 바로 수두, 압력 수두를 구할 거예요. 압력 수두 H는 감마분의 P죠. 압력 수두, 그죠? 높이, 그죠? 높이. 자, 압력 수두니까 요 감마는 이제 물의 비중량이죠. 그죠? 9.8 kN/s 세제곱미터고요. 압력이 40kPa이니까 40 kN/제곱미터가 돼요. 이렇게. 그럼 계산을 해주시면 압력 수두가 얼마 나오냐? 대략 4.08m가 돼요. 압력 수두가. 그리고 여기에 수면에서 이 분출하는 곳까지의 수직거리가 5m잖아요. 그럼 결국 4.08m와 5m를 합하시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토리첼리 식을 이용해주면 유속은 루트 EGH잖아요. 그죠? 토리첼리 식에서 그때 이 H에 들어가는 게 압력 수두와 요 높이 5m를 더해준다고요. 이 값이랑 이 값을 더해준다고요. 아시겠죠? 근데 만약에 이게 없다. 이게 없으면 그냥 5m만 적용하시면 되고요. 요게 없다라고 하면. 그죠? 자, 그래서 대입을 해보면 루트 2 곱하기 중력 가속도 9.8 곱하기 4.08 더하기 5m. 이렇게. 그죠? 그래서 계산을 해주시면 분출 속도가 얼마 나오냐면 13.34 정도 되네요. 13.34m/s. 자, 이렇게 구했어요. 그러면 탱크차가 받는 추력을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먼저 물의 밀도. 자, 물의 밀도가 얼마예요? 물의 밀도는 1000 뉴턴 곱하기 세크 제곱 퍼 4제곱미터죠? 그죠? 물의 밀도예요. 곱하기 노즐의 단면적 0.03 제곱미터. 0.03 자, 제곱미터가 되고요. 곱하기 유속의 제곱입니다. 유속 13.34. 13.34의 제곱. 이렇게. 그래서 계산해 주시면 탱크차가 받는 추력은 5340 정도가 나오네요. 5340 뉴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에 답이 있습니다.